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민주당 경선이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하게 그러니까요. 돌아가요. 이제 뭐 법적 절차적으로는 끝났는데 정치적으로는 뭐 덜 끝난 것 같은. 사실 이제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고 컨벤션 효과가 나와야 되고 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뭐 이런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선대위를 이렇게 구성한다. 이런 쪽으로 이슈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인터뷰 쫙 나와서 그렇죠. 뭐 인터뷰도 하고 축하받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약간 여권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간 걸 보면은 네. 뭐 한 오늘 내일 정도로 이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 얘기 잠깐 뒤에 더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어제 오후 2시 반 이재명 지사 긴급 기자회견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스케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야말로 긴급. 네. 기자들도 깜짝 놀랐던 이 기자회견. 우선 좀 보고 올까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볼까요? 예.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지사직을 내려놓을 거다. 네. 일단은 당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첫 번째 요청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겠느냐. 게다가 국감에 나가면 공세가 어마어마하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후보가 막 상처를 많이 입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사직 그만둘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유지로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 어제 정도에는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유지든지 사퇴든지 간에 국감을 앞두고 그리고 후보가 선출된 직후니까. 근데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자기 입으로 경선 기간 중에 경기도지사직을 끝까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때까지 지키겠다. 뭐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경기도지사다 이런 말까지 그런 말까지 했었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직을 내려놓을 것 같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제 그제 뭐 당 주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당에서 요청했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나온 것인데 만약에 마지막 경선에 3차 슈퍼빅 포함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예.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런 뭐 무효표 논란 없었으면 그렇죠. 내려놨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찜찜한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국감에도 안 나가고 지사직을 사퇴하면은 뭐 도망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세가 있을 것이고 물론 국감에 출석을 해도 공세가 있겠지만은 네.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적에 출석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것이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언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감에 출석을 하면은 행안위하고 국토위하고 두 개를 치르게 되는데 네. 18일하고 20일인데 일단 원 구성이 한 2대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더 많죠. 그렇죠. 2대1이라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보면은 의원들의 발언 시간은 사람마다 똑같단 말이에요. 민주당 총합으로 얼마, 국민의힘 그렇죠. 총합으로 얼마가 아니고 네, 반반이 아니라 사람마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뭐랄까 해명이라든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치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방어를 해주고 그런 우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막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감장에서 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회 그리고 이재명. 차별화된 이재명 뭐 이런 그림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공세가 있을 것인데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건 이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거짓말하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은 이제 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계를 잘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증의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예컨대 뭐 유동규 씨가 당신한테 돈 줬습니까? 아니,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은 걸로 나왔다라고 그런 건 위증의 차원이 되겠지만은 네. 이런 지금 강한 주장 같은 것은 위증의 그런 뭐 틀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그렇죠.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18일, 20일 그 국감을 이렇게 하면서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슈를 전환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모멘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본선 가면은 거기서 엄청난 난타전들이 벌어질 텐데 네. 그 전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한 2대 1로 같이 싸우는 게 낫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을 수도 있고 네. 이러저러한 판단들을 종합했을 때 국감 고 가자 이런 네. 결론이 났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자, 그럼 왜 이런 이제 급박한 상황들이 어제 쭉 벌어졌는가를 따져보려면 일요일로 가야 돼요. 일요일부터 얘기가 이제 가야 돼요. 토요일에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55%를 넘겼는데 일요일 3차 선거인단 뚜껑을 열어보니 한 방에 5%를 추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반전이 벌어진 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3차 선거인단 투표. 이게 참 분분한데 저도 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이 전제를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판별 분석이 가능한 게 연령층, 뭐 지역별, 그렇죠. 또 심지어 뭐 어느 당 지지자인지 진보, 중도, 보수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유권자들이 구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일반 당원, 권리 당원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 역선택 이야기도 뭐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모였다. 근데 거기에서는 62대 28로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28이 그 이재명 후보 지지, 62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인데 몇 가지 이제 숫자를 볼 수 있는 것이 모집 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14일입니다. 9월 14일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4일. 예,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다 달라요. 모집 시기가.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차는 모든 진영들이 조직력을 총동원했다. 무조건 등록해라. 그렇죠. 아니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은 사전 투표, 본 투표 있는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투표 날만 기다리고 사전 투표 아침에 땡 하자마자 가가지고 여기 계세요 그런 분들.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1차인 거죠. 예. 그래서 3차는 이제 좀 집에 있다가 오후에 이제 나가볼까? 라고 이제 갔던 분들인 것인데, 그러니까 조직력이 약간 덜 통하는 쪽인데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9월 1일부터 14일이라는 시점이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생각보다 많이 벌려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이 조금 팽팽할 거로 보이는데 이재명이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뭐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모였지 않겠냐.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나가볼까 했던 분들 중에 아예 안 나가도 되겠네.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분들.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2대 28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이낙연 후보 쪽이 조금 더 모였을 것.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 14일은 모집 기간이고 투표 기간은 이제 10월 6, 7, 8일 이때인데 이때는 그 유동규 씨가 구속된 이후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62대 28 이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조직적 동원 뭐 이런 이야기 역선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쪽이 수십만을 보내서 조직적 역선택을 할 역량이 있다면은 그 당은 정말 강한 당이고요. 뭐 선거 이겨도 돼요.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과거에는 이런 조직 동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 외곽 조직 그리고 뭐 산악회니 향후에는 이런 사조직 그렇죠. 뭐 심지어 불법적인 걸 보면 드루킹 같은 이제 뭐 불법적인 조직.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조직이잖아요. 드루킹조차도 조직입니다. 근데 예컨대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나 여기 민주당 등록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되게 할 거야. 역선택할 거야. 며칠부터 이렇게 돼 있네. 니들도 하고 싶으면 해. 하니까 나도 할까? 라고 한다면 그게
불법적인 조직적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조직적 방법을 통한 조직화라는 거예요. 선거운동이라는 건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역선택이라는 것보다도 뭐랄까 이게 투표가 네거티브 투표가 있고 포지티브 투표가 있는데 포지티브 투표는 내가 이 사람 좋아서 근데 네거티브 투표라는 건 나 이 사람 싫어가지고 떨어뜨리고 싶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투표, 포지티브 투표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차원은 아니고 역선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윤태곤 실장은 영향을 줄 만큼의 역선택은 일단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게 보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가 몰래 모여가지고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50.29%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선 건데 경선 결과가 이미 나온 시점에다가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도 또 최고위 지형으로 봐도 이제 무효표 결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낙연 캠프도 했을 텐데 저는 했을 텐데 이의 제기 쪽으로 의견을 모은 이유는 뭘까도 싶어요. 이 숫자가 참 절묘한 게요. 50.29라는 숫자가 있고 49.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49.3은 뭐냐면은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 무효표 된 걸 이제 반영을 하면 49.3이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한 투표가 51점 뭐 한 3 이 정도만 나왔으면 야 그거 반영해봤자 그랬겠죠. 50이 넘잖아. 이러나 저러나. 라고 하면은 이 논쟁이 안 벌어졌을 건데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당무위에서는 뭐 결선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안 하는 쪽으로. 어제 이제 여권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긴박한 움직임들을 보면은 10시 30분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까 그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직전에 청와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이 이제 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 한 2시 반 정도 있었어요. 2시 반이고, 2시 반이고 그 직전에 이제 그런 청와대.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게 이재명 후보가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그 발표 그런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어서 나온 것이 당무위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당무위 직전에 그 상임고문단의 회의까지 있다. 상견례처럼 이재명 후보 만난다.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론과 정치적인 해결은 조금 남아 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는 빨리 풀겠다라고 한 거.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말하자면 출구 전략 같은 게 필요했었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의 신청을 하고 대장동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의 신청을 안 했어야 됐네요.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야구 예를 많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받아줘가지고 원심 유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무위에 대한 것은 당무위까지도 안 한다라고 한 것은 야 이건 너무 뻔해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할 필요도 없어 라는 거였는데 아니 왜 판독도 안 해주냐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한이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판독 쪽으로 간다. 당무위를 한다. 당무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철저히 한번 보니까 여전히 어렵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낙연 후보 쪽도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승복 안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거기 승복 안 하면 그러면 그냥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뭐 가처분 뭐 이런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럼 출구 전략, 어떤 퇴로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당무위까지 어제 신속하게 송영길 대표가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는 거고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일단 아니 이제 윤태곤 실장이 어지간해 가건 할 때는 좀 이게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이건 뭐 바로 눈앞에 있는 사안이니까요. 오늘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받을까요? 그 상황을 수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다. 하겠죠. 근데 이 서른 의원은 어제 굉장히 강하게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당무위를 하고 결선을 하냐 마냐는 뭐 50.29, 49.3 이런 숫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서른 의원은 워낙 그 캠프 내에서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은 이낙연 후보도 이건 문제 있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무위 결과하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별개의 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찜찜함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을 거라고 일단 보시고 그러면은 선대위원장까지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정말로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정말 예. 모르시겠어요. 아마도 이제 뭐 요청은 당연하게 할 것이고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에서 2차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2차 모멘텀이라는 게 18일, 21일 국정감사를 하고 뭔가 이제 검찰, 경찰의 결과 발표 빨리 난다면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검찰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뭐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고 네네. 가정적으로 볼 때 가정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 2차 모멘텀에 따라서는 합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쪽이다라고 이건 예. 물론 뭐 조심스럽고 아주 네.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이런 무효표 논란이 있기 전과 후 이재명 후보는 뭐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같으면은 막 이제 원팀이고 선대위 꾸리고 누구를 뭐 영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축제 분위기로 쫙 가야 되는데 그 주춤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약간 전략 수립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면 경선 단계에서는 좀 정체성 강화 쪽으로 가지만 후보가 되면은 중도 쪽으로 가고 이제 보통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7가지 공약을 말했는데 제가 볼 때 5가지는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뭐 경제를 살리겠다. 예. 문화,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니까로 보인 2가지가 있었던 게 보면은 적폐를 일소하겠다. 적폐 청산보다 더 좀 세게 들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본 시리즈,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대출 이거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건 약간 중도화 쪽보다는 정체성 강화 쪽인데 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약간 가운데로 가는 것들이 막혀 있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청와대하고의 관계인데 보통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되면은 그 강점이 지금 대통령 스타일도 다르고 뭔가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화? 그렇죠. 정권 재창출 프레임에서 긍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과하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너무 차별화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약간 그 우려심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화보다는 지지층 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권에서 지지층의 로열티가 제일 높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약간 청와대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지시 그리고 면담 공개 같은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쪽에서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런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원래 그러니까 여당 쪽 후보들은 차별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을 부정적 가지고 차별화뿐만 아니라 긍정적 차별화도. 그렇죠. 가지고 가기 마련인데 네. 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 이제 원팀 논란, 갈등의 논란을 그렇죠. 겪으면서 차별화는 사실상 좀 어렵게 됐다. 네, 오히려 더 가깝게 당장, 가게 됐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이제 찾을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무위 결과는 물론 열어봐야 합니다. 열어볼 때까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전반적인 평론가들의 이야기는 이렇다는 것 뭐 전해드리면서 오늘 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